한 나라가 관광객으로 미어터지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매년 월세 수백만 가구가 1년치 낼 돈을 고스란히 해외로 흘려보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호황 뒤에서 조용히 피를 흘리는 경제. 왜 일본은 벌어도 가난해지는 걸까요? 디지털 식민지라 불리는 구조의 실체,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스를 켜면 연일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도쿄 거리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입니다. 니케이 지수란 일본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표로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숫자만 보면 일본 경제가 화려하게 부활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긴자거리의 명품 매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의 대부분은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정작 일본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편의점 도시락 코너에서 가격표를 보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30년째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실질 임금은 2년 넘게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실질 임금이란 물가 상승분을 빼고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입니다. 아무리 월급이 조금 올라도 물가가 더 빨리 오르면 체감 소득은 줄어듭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굶는 직장인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한 끼 식사비가 부담스러워 아예 점심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주가가 오른다는 건 기업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수혜는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일본 주식 시장의 약 30%는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도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관광 호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687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쓰고 간 돈은 분명 일본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일본 국민의 주머니까지 내려오기 전에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구멍입니다. 화려한 부활의 창가 뒤에서 일본 경제는 조용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신음하는 형국입니다. 니케이 지수 5만 포인트라는 숫자는 착시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숫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구멍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일본이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에게서 번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4년 기준으로 약 8조 엔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74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일본 음식을 먹고 온천에 가고 쇼핑을 하며 쓰고 간 돈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일본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수출하지 않았는데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면 2024년 기준으로 약 6조 엔을 넘어섰습니다. 원화로 약 55조 원입니다. 관광으로 번 돈의 상당 부분이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적자가 매달 5천억 엔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돈의 정체가 바로 디지털 적자입니다. 디지털 적자란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해외에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 소프트웨어 구독료, 온라인 광고비,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 같은 것들입니다. 클라우드 서버란 인터넷에 연결된 대형 컴퓨터인데 기업들이 자료를 저장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씁니다. 이런 비용들이 매일매일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디지털 적자가 2030년까지 약 10조 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금액은 일본이 1년 동안 석유를 수입하는 데 쓰는 돈인 11조 엔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서비스에 석유 수입비만큼 돈을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날 통장에 찍히기도 전에 자동이체로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본 경제의 실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광 수입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항 수용 능력, 호텔 객실 수, 관광지 포화도 같은 물리적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적자는 천장이 없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인 직장인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 7시 아이폰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애플에 돈이 갑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유튜브로 뉴스를 봅니다. 구글에 돈이 갑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로 문서를 작성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돈이 갑니다. 점심시간에 인스타그램을 확인합니다. 메타에 돈이 갑니다. 오후 회의는 줌으로 진행합니다. 줌에 돈이 갑니다. 퇴근 후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보보다 잠듭니다. 넷플릭스에 돈이 갑니다. 하루 종일 일본 땅에서 생활했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미국 영토 위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기업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려면 클라우드 서버가 필요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AWS라고 부르는데 아마존이 운영하는 인터넷 서버 임대 사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일본 기업 대부분이 이런 미국 회사의 서버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씁니다. 이건 웹사이트 방문자를 분석해주는 도구입니다. 광고를 하려면 구글이나 메타 플랫폼에 광고비를 냅니다. 총칼만 안 들었지. 이건 명백한 식민지 구조입니다. 과거 식민지는 땅을 빼앗기고 자원을 수탈당했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식민지는 데이터를 빼앗기고 돈을 수탈당합니다. 매 순간 디지털 통행세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통행세는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통행세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넷플릭스 구독료 15,000원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만 4,000원도 그냥 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금액들이 국가 전체로 모이면 수십조 원이 됩니다. 개인이 내는 돈은 그나마 적습니다. 진짜 큰 돈은 기업에서 나갑니다. 한 대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쓰는 비용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일본 전체 기업을 합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이 매달 미국 빅테크 기업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됩니다. 빅테크란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기술 분야를 지배하는 거대 기업들을 말합니다. 디지털 적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자동차를 수출해서 버는 무역 흑자가 있습니다. 일본 하면 도요타, 혼다 같은 자동차 강국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수출로 버는 돈과 디지털 적자로 나가는 돈이 엇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소니 워크맨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닌텐도 게임기는 모든 아이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버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기술을 빌려 쓰면서 소장료를 내는 신세가 됐습니다. 소장료란 옛날에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 땅 주인에게 내던 돈입니다. 지금 일본이 딱 그 신세입니다. 디지털 적자의 구성을 뜯어보면 더 심각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버를 빌려 쓰면서 내는 돈입니다. 그 다음이 소프트웨어 구독료입니다. 오피스, 어도비 같은 서비스들입니다. 온라인 광고비도 큽니다. 일본 기업들이 자국 소비자에게 광고하려면 구글이나 메타 플랫폼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본 소비자에게 일본어로 광고하는데 미국 회사에 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콘텐츠 구독료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현상을 적자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기술 무역에서 흑자를 보던 일본이 이제는 적자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을 클라우드와 유튜브와 광고비로 다 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 추세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해 보입니다. 미국 서비스 대신 일본 서비스를 쓰면 됩니다. 구글 대신 야후 재팬을 쓰고 아마존 클라우드 대신 일본 클라우드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못하기 때문입니다. 락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이폰을 10년째 쓰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동안 찍은 사진이 아이클라우드에 있고 산 음악이 아이튠즈에 있고 앱도 다 아이폰용입니다. 갑자기 안드로이드 폰으로 바꾸려면 이 모든 걸 포기하거나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계속 아이폰을 씁니다. 이게 바로 락인입니다. 기업 수준에서는 이게 더 심각합니다. 일본 기업의 약 90%가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회사의 모든 데이터가 거기 있습니다. 고객 정보, 거래 내역, 업무 시스템 전부입니다. 이걸 다른 클라우드로 옮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옮기는 동안 업무가 마비됩니다. 비용도 엄청나게 듭니다.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고 데이터를 이전해야 하고 직원들을 재교육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사 전체가 멈춥니다. 그래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식민지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독립운동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물리적 식민지는 독립운동으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저항하고 싸우면 됐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식민지는 다릅니다. 저항하는 순간 내 시스템이 멈춥니다. 내 사업이 망합니다. 더 무서운 건 시간이 갈수록 락인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클라우드를 오래 쓸수록 데이터가 쌓입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옮기기 어려워집니다. 탈출 비용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빠져나오지 않으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라피더스입니다. 라피더스는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위해 만든 국제 컨소시엄입니다. 컨소시엄이란 여러 기업이 힘을 합쳐 만든 연합체를 말합니다. 소니, 도요타, NTT 같은 대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NTT는 일본 최대 통신회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약 27조 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목표는 최첨단 2나노미터 반도체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로 숫자가 작을수록 더 정밀하고 성능이 좋은 반도체입니다. 2025년 7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라피더스가 이 나노터 반도체 시제품 제작에 성공한 것입니다. 공장 가동 3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현재 이 나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곳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뿐입니다. TSMC는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산 기업입니다. 일본이 수십 년 만에 최첨단 반도체 경쟁에 다시 뛰어든 것입니다.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버린 AI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소버린 AI란 자주적 인공지능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AI를 빌려 쓰지 않고 내 AI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미국 빅테크 의존을 줄이기 위해 자체 AI 개발에 나섰습니다. 미스트랄 AI라는 스타트업이 유럽형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을 AI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라피더스와 소버린 AI 투자는 디지털 식민지에서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성공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에서 2027년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AI 플랫폼 종속이 완료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지금 독자적인 AI 모델을 갖지 못한 나라는 앞으로 100년 동안 미국의 디지털 하청 국가로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하청이란 큰 회사의 일을 받아서 대신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일을 주는 쪽이 갑인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플랫폼을 가진 쪽이 갑입니다. 왜 하필 이 시기일까요? AI 기술이 임계점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임계점이란 어떤 상태가 확 바뀌는 경계선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AI가 보조 도구였습니다. 검색을 도와주고 번역을 해주고 추천을 해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AI가 핵심 인프라가 됩니다. 모든 산업, 모든 서비스가 AI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때 자체 AI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산업이 미국 AI에 종속됩니다. 자동차를 만들려면 미국 AI가 필요합니다. 병원을 운영하려면 미국 AI가 필요합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미국 AI가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디지털 적자가 지금의 몇 배로 늘어납니다. 더 심각한 건 데이터 주권 문제입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성장합니다. 미국 AI를 쓰면 내 데이터가 미국으로 갑니다. 내 국민의 의료 데이터, 금융 데이터, 행동 데이터가 미국 서버에 쌓입니다.
나라의 가장 민감한 정보가 남의 손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일본의 모습은 단순한 경제 실패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모습입니다. 총알이 오가는 전쟁이 아니라 데이터와 플랫폼이 오가는 전쟁입니다. 일본은 이 전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안전할까요? 우리에게는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있으니 괜찮다고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점유율이 60%를 넘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33%의 거의 2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합치면 외국계 기업이 한국 클라우드 시장의 84% 이상을 차지합니다.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성형 AI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이 더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란 챗GPT처럼 글이나 그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챗GPT가 등장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검색 시장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대신 챗GPT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신 AI 비서를 쓰는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방파제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훌륭한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의 AI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안심하고 있다가는 10년 뒤 일본과 똑같은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일본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내수 시장이 큽니다. 인구 1억 2천만 명의 시장입니다. 한국은 5천만 명입니다.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면 버티기가 더 어렵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국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금을 걷어가는 주인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용료로, 광고비로, 구독료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24시간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일본의 디지털 식민지 현상을 살펴봤습니다. 관광으로 74조 원을 벌어도 디지털 적자로 55조 원 이상이 빠져나가는 구조, 락인되어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 라피더스의 도전과 2026년이라는 골든타임까지.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만 봐도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쏘버린 AI 전략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주권 현황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의 데이터는 지금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의 대응은 충분한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국도 디지털 식민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하시면 글로벌 경제의 숨겨진 구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